자, 여러분들 그 베르사유 궁을 가보시면은 이제 많이 느꼈겠죠. 베르사유 궁에 화장실이 있나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아니면 어디 책에서 읽은 분들은 베르사유 궁에는 뭐 화장실이 없다면서요? 이렇게 이제 질문도 합니다. 예. 그러면 베르사유 궁에 이제 화장실이 없다면 그러면 어디서 사람들은 용변을 봤을까요? 야외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야외에 외부에 화장실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야외 화장실을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어떡하느냐? 이렇게 실내에 변기를 많이 선호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야외 화장실까지 가려면 굉장히 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멀리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주로 외투 거리 우리가 이제 외투를 벗어서 이렇게 귀족들이 이렇게 이제 걸어놓는 곳이 있어요. 그 방이에요. 기아르드로브라고 하는 이제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이제 공간 안쪽에다가 이렇게 의자 변기를 이렇게 놔서 사람들이 거기에 커튼이 쳐져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이제 용변을 보고 나오고 이랬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뚜껑이 있죠? 앉으면 그 뚜껑을 열고 앉고 이렇게 용변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조금 더 뭐랄까요? 옵션이 좀 좋은 거죠? 좀 더 비싼 거로 보입니다. 장식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변기 의자도 이렇게 급이 있으니까요. 요거는 또 굉장히 고급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사람들이 그 5개 공중 화장실 보다는 의자 변기를 선호했어요. 쉐즈 백세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구멍이 난 의자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이걸 선호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일단 귀찮고요. 너무 머니까요. 또 하나는 뭐냐면 왕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귀족들은. 그래서 눈도장을 찍어야 돼요. 저 여기 있어요. 폐하 저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왕 주변에 있기를 원하는 심리 이해하죠?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도 자꾸 실내에 있으려고 했기 때문에 5개 공중 화장실보다는 의자 변기를 선호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죠? 악취죠, 악취. 악취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이제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이상한 냄새 나도 환기시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 생활 악취가 굉장히 많았어요. 늘 우리는 악취를 맡으면서 살았어요. 우리 뭐 선조들은 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늘 가축들이 있었죠. 그 가축들이 이제 그 변을 보잖아요. 널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죠? 말은 이제 늘 이제 기사들은 늘 말을 타고 이동하니까 말이 늘 이렇게 악취를 이제 풍기잖아요. 방귀도 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생활 속에 악취들이 함께 공존해 있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기 하나 더 덧붙여졌다고 난리가 나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변기가 실내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악취를 이제 풍기는 이제 요인이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면은 이제 송풍기, 풀무를 이렇게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바깥으로 이제 냄새를 빼는. 그다음에 이제 향로를 두고 이제 향로를 피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냄새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냄새로 이제 말하자면 무화시키는 그런 방식이죠. 그다음에 이제 당시 장갑은 향수를 많이 여기다가 이제 먹여가지고 먹여서 이렇게 향수 장갑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재밌는 사진이 이제 좌측편에 있죠. 요거는 이제 en public c'est mission impossible 이렇게 써 있는데요. 공공장소에서는 미션 임퍼시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거를 패러디한 거죠. 믹시용은 용변이라는 뜻이거든요. 불가능한 용변이다. 미시용은 미션이죠. 임무죠. 그래서 불가능한 임무. 톰 크루즈가 주연한 미션 임퍼서블이 이제 유행하니까 이거 믹시용 임퍼시블이라고 해서 패러디한 재밌는 거죠. 영어는 가끔씩 이렇게 프랑스 어법을 쓰죠. 미션 임파서블 원래는 이제 영어는 형용사가 앞에 가잖아요. 그래서 임파서블 미션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프랑스어처럼 이렇게 뒤에 넣어서 조금 더 우아한 느낌을 그런 느낌을 주죠. 뭐 Secretary General 그런 것도 그렇죠. 총무 사무총장을 General Secretary라고 안 하고 프랑스어식으로 이렇게 Secretary General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용법들이 있어요. 그 미션 임퍼서블을 이제 패러디한 겁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 생활 악취와 함께 우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제 향수가 이제 발달할 수밖에 없는 문화적 요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선 생활 악취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욕을 당시는 서양인들이 잘 안 했어요. 지금처럼 잘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물이 전염병을 이제 일으키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옷을 자주 갈아입고 향수를 많이 뿌리고 파우더를 많이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목욕을 많이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그 몸에서 나는 악취는 또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제 결국 이제 제모를 많이 했어요. 털을 많이 깎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향수를 많이 뿌려서 상쇄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fümeur라고 하는 조향사라는 직업이 나오게 되고요. 이 향수라고 하는 말, 그것이 이제 영어로는 perfume이잖아요. 그게 이제 프랑스어의 parfum에서 온 것인데요. 그 프랑스어 parfum은 parfumer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fumer는 이제 연기를 피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향을 피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태워서 향이 나는 물질을 태워서 향을 바깥으로 배출하게 하는 건데 그 물질이 뭐냐? 이제 다양한 동식물이죠. 여기 보시면요, 사양 고양이가 있어요. 이 사양 고양이가 이제 왜 이름이 사양 고양이냐면은 사양을 이제 배설물로 내니까 이 고양이는 특별히 그 배설물이 굉장히 향기가 좋아요, 오히려. 그래서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이면 그것을 이제 모아서 향으로 이제 썼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용연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향유고래의 내장 지방이죠. 이것을 굳혀가지고 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어마어마하죠. 저렇게 큰 내장 분비물인데 이거를 굳힌 것이죠. 이것이 이제 또 향의 재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스크라고 해서 요거는 사향노루의 그 말하자면은 이제 샘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사양샘이라고 그러는데 오른쪽에 보면 사양샘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향수의 이제 재료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향수의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전부 수입이었습니다. 프랑스에 나지를 않았어요. 이게 전부 동양에서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 향수 수입으로 국고가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됐고요. 이제 그 루이 14세의 재상이 누구죠? 꼴베르죠. 명재상이죠. 이 꼴베르가 이제 국산화 정책을 펴니다. 이 국산화 정책은 루이 14세가 명령한 것이고요. 이 꼴베르가 이거를 산업화하고 또 그 금융정책 이런 것까지 다 재상이기 때문에요. 펴서 이제 국산화 정책을 이게 실현해 나갑니다. 이제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일드프랑스라고 하는데 이때 일드프랑스는 프랑스 이제 수도권 지역을 일드프랑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말고 지금 일드프랑스는 모리셔스라는 섬이 있죠. 여러분들 그 인도양에 있는 아프리카의 동쪽에 있는 큰 섬이 뭐죠? 마다가스카르잖아요. 이 마다가스카르의 오른쪽에 동쪽에 보면 북동쪽에 보면 섬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레유니옹 섬이고 여기는 지금 현재 프랑스 영토입니다. 근데 그 옆에 또 일산 모리스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이제 모리셔스 섬이에요. 모리셔스 섬이 당시에는 지금은 독립국이지만 당시에는 이제 프랑스 해외 식민지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방향 식물을 재배를 해서 이제 가지고 왔던 거죠. 이 모리셔스 섬은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일본의 유조선이 좌초를 해서 이 모리셔스 섬을 오염을 시켰죠. 바로 그 섬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건 이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안 되겠다. 이래서 프랑스 내에서 이렇게 재배가 가능한 그런 곳은 없을까 하고 이제 찾아봐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찾아보니까 이제 그라스라고 하는 곳이 있죠. 가보신 분이 있겠지만 그라스는 이제 니스, 깐느 뭐 이런 곳 근처에 있는 마을이죠. 그래서 이 그라스의 자스민이라든지 제비꽃, 오렌지꽃 이런 것들을 이제 재배를 해서 거기서 이제 기름을 짜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라스의 방향 산업단지를 육성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국산화를 하죠. 그래서 이제 17세기 말에 가면 라벤더 그리고 이제 오렌지꽃 등의 프랑스 고유 식물로 다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루이 14세 자체가 향수를 아주 좋아해서 향수 이제 장려 정책을 많이 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향수 산업이 이제 발달을 한 거죠. 여기 보시면은 그 왼쪽은요, 뮤제 드 라 파르퓨메리라고 해가지고 그라스에 있는 향수 박물관입니다. 한번 그 그라스에 가보시기 바라고 거기 가면 여기를 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몰리나르 향수 공장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 집안이 경영하는 향수 회사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이것도 이제 그라스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제 루이 14세가 이 후반기에 가면 이제 향수를 기피하게 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너무 향수를 많이 뿌리다 보니까 이게 편두통을 일으키고 현기증을 일으켜서 이제 부작용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향수를 멀리했어요. 잘 안 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절대 국가다 보니까 왕이 싫어하기 시작하면 또 이게 잘 신하들이 신경을 안 쓰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한때 발전이 좀 답보되다가 루이 15세 때에 다시 이게 이제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09년에 오드 콜로뉴, 우리가 보통 오데 콜롱이라고 하는 오드 콜로뉴가 이제 개발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1884년에 프랑스의 로제 갈레라고 하는 회사가 이 조바니 마리아 파리나라고 하는 이 오드 콜로뉴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로레알 그룹에 편입이 돼 있죠. 그래서 프랑스는 향수 매출에 있어서 전 세계 단연 1위인 국가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전통이 이때 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역설적인 거죠. 이렇게 향수 1위 국가가 된 이유는 뭐냐면 100% 수입 국가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재정이 휘청거릴 정도다 보니까 그 위기가 오히려 이제 기회가 된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 작년인가요? 그 일본 정부가 반도체 장비 원료인 불화수소 등 그 세 가지 물질을 이제 한국에 수출하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오히려 그게 위기가 기회가 돼가지고 지금은 다 자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오히려 기회다라고 하는 말이 옳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체험을 했죠. 덕분에 우리는 이제 자립도를 높이게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산화하게 된 배경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이제 향수 얘기를 했는데 이건 동방에서 수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울, 이것도 조금 이따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거울은 당시에 이제 베네치아 공국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었어요. 거울 생산에 있어서는, 유리와 거울에 있어서는. 그래서 거기서 수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크는 물론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이탈리아에서도 수입이 되지만 최고품은 역시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실크를 수입을 하고 실크 스타킹도 이제 수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자기, 이것도 당연히 중국이죠. 그래서 도자기를 포함한 그 값비싼 수입품 모두 이제 중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고, 1670년대 말에는 여성 노동자들도 중국산 원단 옷을 입을 정도로 굉장한 과소비 풍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졌죠. 그래서 이제 꼴베르가, 제산 꼴베르가 동양 수입품 판매를 법으로 금지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루이 14세가 이렇게 말했어요. 모방해서 척결하라. 카피하라 이거죠. 그리고 사치는 해도 좋다. 단 국산이라면. 그래서 국산 장려 운동을 많이 이제 펼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심각한 경제 위기 그리고 통화 위기가 당시에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지금은 결국 외환 보유고 달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기본이잖아요. 국가의 재정 건전성은. 근데 그 당시에는 금운 보유량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지금 많이 없어져 가지고, 그리고 또 스페인을 통해서 공급받던 귀금속이 17세기 중반에 또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재정 위기가 왔는데, 이때 이제 루이 14세가 과감하게 전공법을 택한 거죠. 전부 국산화를 하자. 자, 그래서 이제 국산화를 결국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전략적으로 국산화를 해서 성공을 했고요. 이거 성공을 한 이후에는 결국은 1970년대부터 이제 대프랑스 영국이 이제 수입품이 19대 1에 이르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치품을 더 수입을 하는 무역 욕조에 들어갔죠. 그 정도로 프랑스는 이런 그 사치품, 패션 아이템 국산화 이후에 대성공을 거두어서 엄청난 약을 오히려 이제 수출을 하는 국가로 탈바꿈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거울은요, 패션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잖아요. 자, 이게 왼쪽 사진을 보시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그리스 시대 때부터 이제 이미 여성들은 이제 거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거울은 사실 청동 거울이라서 굉장히 희미하죠. 그리고 크기도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화장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반면에 오른쪽에 전신 거울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화장에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거울이 여성들의 화장, 뭐 남성도 마찬가지고요. 화장에 이제 커다란 이제 변형을 준 거죠. 어떻게 변형을 줬을까요? 우리가 이제 거울이 없으면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하녀 귀족들 같으면 하녀가 옷도 입혀주고 어떻다고 체크를 해주고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 평민들 같으면 이제 집안의 다른 식구가 봐줘야겠죠. 근데 이게 이제 거울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스스로 화장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하면서 화장 시간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길었습니다. 옷도 굉장히 지금처럼 간편하지 않고 이제 복잡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옷 입고 화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화장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하녀의 도움을 안 받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방문객이 와도 이제 방문객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외국 영화 보면은 방문객을 이제 맞으면서 여성이 옷도 입고 화장을 하는 장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영화 보고 좀 신기하다 그랬던 느낌이 있는데 바로 그런 이유. 이제 옷 입고 화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방문객도 받고는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당연히 이제 루이 14세는 이 거울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 방에도 수많은 거울을 갖다 놓고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아까도 설명했듯이 거울이 모든 걸 비추기 때문에 빛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빛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말하자면 웅대하고 찬란하고 화려한 그런 빛에 주눅이 들게 이렇게 그렇게 만드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그 거울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소비를 했어요. 우선 그 루이 14세의 어머니, 오스트리아에서 시집온 안도트리쉬의 거울도 굉장히 이제 소비량이 많은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높이가 45, 너비가 38cm에 불과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처럼 거울이 크지 않았어요. 이게 최대치였어요.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아마 그 베네치아에 가보신 분들은 그 무라노 섬을 가보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유리 제조하는 전통 방식을 그대로 여전히 그 관광객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입으로 불어서 이렇게 얇게 만들잖아요. 근데 입으로 불어서 얇게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 크게 만들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유리를 이렇게 편편하게 만들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크기가 한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기술을 통해서 판으로 이렇게 판 속에다 유리를 부어가지고 이제 평평한 것을 크게 만드는 기술이 나중에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제 이 정도 크기가 이제 최대치였는데 이런 이제 거울이 많이 소비가 됐어요. 그래서 루이 14세의 경우 이제 화장용 거울만 이제 29개, 그리고 이제 어마어마한 28톤이나 되는 그런 이제 유리를 거울을 수입하게 됐고요. 이게 이제 한화 약 4억 원 정도의 해마다 유리값만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왕가가 이제 자금난에 봉착했기 때문에 결국 이걸 국산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국산화를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그 베네치아에 있는 유리 장인들을 데려오는 거죠. 근데 데려오게 놔둘까요? 베네치아 공국에서 첨단 상품인데 요즘 같으면 반도체 같은 건데 그거를 그 기술을 빼내가게 할까요? 그래서 안 보냈죠. 그래서 거의 그 스파이 작전처럼 이렇게 속고 속이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면서 이제 거울 장인들을 파리에 입성을 시킵니다. 몰래.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국산화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1672년, 그래서 한 7년 걸렸죠. 7년 만에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기술을 다 이제 빼내고 이제 국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올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기술 개발을 해서 훨씬 더 좋은 통유리, 큰 유리, 판유리를 이제 개발할 수 있다고 이 사람들도 큰 소리 쳤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는데 뭐 별로 기술 개발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화면에 사진에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조그만 유리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전체가 통유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682년에 베르사유 궁이 이제 오픈이 되고 이제 처음에 거울의 방에서 대대적으로 파티할 때 이제 거울의 방이 이제 탄생했다고 축하연을 벌였는데 아는 사람들은 다 이건 위대한 사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기술이 개발이 된 새로운 유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1687년에 베르나르 페로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인이 새 제조법 판에 정사각형 판에다가 크게 유리를 뽑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뭐냐면 몇 년 차이죠? 5년이죠. 그러니까 5년만 더 늦게 베르사유 궁에 이 거울의 방을 오픈했다면 이 새 제조법으로 훨씬 더 좋은 통유리, 거울을 아마 적용할 수 있었을 텐데 루이 14세는 그 당시에 빨리 이 베르사유 궁을 오픈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공기 단축을 좀 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불행하게도 옛날식 유리를 이제 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이 14세는 바로 이 거울의 방, 외국 사절들이 오면 전부 거울의 방을 보여주고 이 휘황찬란한 거울의 방의 모습에 전부들 놀라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자기 집무실에서 뭐 국제 정세도 논했지만 거울 사라 이렇게 비즈니스 외교도 했던 거예요. 거울 판매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감각도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루이 14세의 또 하나의 업적은 바로 가로등입니다. 세계 최초로 길에 등을 단 사람이에요. 당시로서는 감히 아무도 상상을 못했죠. 그 도시의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 거리에 어떻게 전부 그 등을 매답니까? 어마어마한 등이 소요가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 가로등을 세계 최초로 파리 시내 이제 도시에다가 이 가로등을 적용을 했어요. 목적은 뭐냐? 당연히 치안 목적이고 그리고 비즈니스 활성화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무서우니까 밤에는 껌껌해서 불량배도 많고 그러니까 못 나다녔는데 이렇게 해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밤에도 마음대로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야 비즈니스도 또 더 많이 일어난다. 비즈니스 감각이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슬로건은 뭐냐면 파리 ville lumière, 파리 빛의 도시. 이게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1667년에 파리의 가로등 설치를 공포를 하고 10월에 3,000개의 랜턴을 설치합니다. 이제 당시로는 등이죠. 말하자면 기름 등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유지하는데 얼마나 이제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 공무원들이 계속 심지를 갈아야 되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이러니까요. 그러다가 1745년에 되면 12월에 레베르베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반사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금속 반사판 달린 기름 램프를 이제 특허를 출원을 해가지고 반사경을 여기다가 이제 덧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밝아졌어요. 저는 프랑스어 처음 배울 때 가로등을 레베르베르라고 하는 거를 알고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지? 이게 왜 가로등이지? 이게 반사경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어에서는 가로등을 반사경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그 기름 램프에 반사경을 달면서
그걸 반사경이라고 명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843년에 와서는 꽁꼬르드 광장에 전기 가로등이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667년 샹젤리제 거리에 그리고 가로등과 함께 그 거리가 말하자면 그 개통이 됐고요. 1698년에는 도로 포장까지 합니다. 여러분들 그 프랑스 파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도로가 아스팔트도 아니고 콘크리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와 같은 보도블록도 아니죠. 가로 세로 20cm인 커다란 그 징과 같은 그 돌이죠, 돌. 이거를 계속 박아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한 효과가 생겼어요. 비가 와도 땅이 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외출이 가능하고 마차가 다니고 마차가 수렁에 빠지질 않았어요. 이것도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런 거리 혁명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선 도로가 이렇게 쭉쭉 뻗어 있고 그 결과는 야간 산책이 가능하고 쇼핑도 가능하고 비즈니스도 가능해졌던 거죠.